몰래 하신 거예요. 지도 교수 몰래. 아, 네. 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미 여기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약간 덕후의 스멜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나죠. 네, 네.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이집트 덕후였던 거예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특별한 분 모시고 시작하죠. 지난주가 노벨상 발표, 과학상 쫙 세 번 다 발표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 모시고 생리의학상 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간단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 생물학과에 있는 이대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잘생기셨어요. 엄청 그러니까요. 잘생기셨어요. 젊으시고. 제가 성덕의 삶과 연구라고 이제 부제를 붙였는데 사실 노벨상 수상자들은 그런 덕후 기질이 많으신 분들이 뭐 과학자 전반적으로 그런 덕후 기질이 많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쵸. 이분은 진짜로 덕후 중에서도 좀 난 덕후. 난덕후. 노벨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이 보도 자료를 내는데요. 그 네. 보도 자료에서 나온 그 내용이 이제 누가 수상을 했고 어떤 이유로 수상했는지 아주 이제 핵심적으로 요약이 돼 있는데 저게 간지야. 그러니까요. 프라이즈 쉐어 1분의 1.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단독 수상. 거의 압도적으로, 뭐 네. 요즘 3분의 1 많잖아요. 간지입니다. 화학상도 대단합니다. 3분의 1인데 네. 단독으로 받으셨고 저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멸종된 호미닌 혹은 화석 인류라고 보통 이제 표현하는데 화석으로만 존재하는 인류의 이제 유전체 DNA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인류 진화 연구한 공로로 수상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 호미닌 저 익스팅트 호미닌 보니까 네네. 멸종된 주호민 작가님 생각이 그러니까 자꾸 나. 계속 호민이라고 할 때마다 스펠링이 너무 호미닌. 주호민인 약간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사람의 그 양력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벨상 위원회 보도자료에 있는 건데 55년 스톡홀름에서 태어났고요.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스웨덴에 있는 웁살라 굉장히 유명한 전통한 도시. 웁살라 유명한. 대학에서 그 린네 분류학의 아버지인 린네 학교가 이제 저기 웁살라인데 이 린네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했고 그 다음에 아주 짧게 저도 좀 있었던 그 스위스에서 포스닥으로 잠깐 있는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UC 버클리에서 포스닥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서 뮌헨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있다가 99년에 현재 이제 지금 디렉터로 있는 막스 플랑크 진화 인류학 연구소의 디렉터로 지금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습니다. 거쳐온 단계가 웁살라 대학부터 해가지고 안 유명한 데가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요. 와. 방금 간단하게 그 이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본격적으로 이분의 삶과 연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 중 하나인데 이 유명한 고갱 이게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왼쪽이 과거, 현재, 이제 미래 이렇게 쭉 우리의 기원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런 이 질문 이것을 이제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했던 게 이 분의 연구와 삶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갱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제 사실은 체계적으로 대답을 최초로 제대로 하신 분이 이제 보이는 찰스 다윈이시고 네. 이 찰스 다윈의 그 여러 가지 뭐 종의 기원이라는 책도 유명하지만 저기 저 작은 노트에 있는 저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저 그림 정말 유명하죠. 생명의 나무 말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 트리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데 결국은 저것이 상징하는 바가 현재 존재하는 그 각각의 가지 끝이 생물 종이라고 한다면 걔네들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론이 이제 바로 이 생명의 나무에 담겨 있는데 이 생명의 나무 가지는 우리를 포함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종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개념 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의 나무를 사실은 여러 스케일로 혹은 우리가 어떤 지구에 존재하는 사실은 어떠한 종을 셀렉트 하든 간에 네. 걔네들을 다 나무로 이제 구성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종들을 가지고 나무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랑 가까운 친척이 침팬지인가요? 제일 가까운 보노보. 네, 침팬지와 보노보가 거의 이제 똑같이 가까운 이제 친척이고 그 다음에 고릴라고 그 다음에 오랑우탄이 있는데요. 실은 그 침팬지랑 예를 들면 저 침팬지 보노보의 공동조상과 인간이 갈라진 지가 뭐 보통 대략 한 뭐 700만 년 혹은 그보다 700만 플러스 년. 마이너스 뭐 몇백만 년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되게 간단하게 성의 없이 그려져 있는 저것이지만 그 침팬지와 보노보의 공동조상으로부터 그리고 인간과 이 세 종의 공동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사실은 한 700만 년 내외의 그 시간 동안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방금 그 사실은 700만 년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침팬지 그리고 우리와 보노보 사이의 공동조상의 어떤 옛날에 존재했던 어떤 그 종으로부터 네. 우리 인간이 나오게 된 날을 우리가 사실은 교과서에서 다 배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거를 국사 시간에 배웠는데 배울 때
때 모두가 배웠을 텐데요. 외우려고 오하에 사사라고 외웠습니다. 뭐죠 저게? 오랑우탄. 하이에나? 갑자기 왜 하이에나예요? 아니 하밖에 하는 하이에나밖에 생각이 안 나오. 역사책의 제일 처음 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시 인류의 진화, 그래서 오스트랄피테쿠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저렇게 나와 있고 막 보통 막 그런 문제지 보면 저 순서대로 정렬하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하에 사사 이렇게 외워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피엔스가 지금이군요. 우리. 네, 저게 두 지금. 번 반복되네요. 네.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항성님도 좀 잘하시면 항성 아니면 항성성 양약? 양약 네, 그렇게 간다든가. 네. 보시면 지금 순서대로 아우스트랄피테쿠스, 호모 하빌리스, 에렉투스,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호모 사피엔스의 네안데르탈린이 있는데요. 그 이제 이따가 많이 얘기하게 될 거고요. 그 뒤에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는 사실은 새로운 종이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 중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인류들만 호모 사피엔스라고 종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함 관계입니다. 가장 최근에 있는. 그렇구나. 아니, 이마가 점점 벗겨지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진화의 이마가 단계가 점점 벗겨지는 거 어떻게 보세요? 탈모의 진화. 네, 근데 이 그림이 사실은 보여주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착각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왜냐하면 오스트랄피테쿠스부터 호모사피엔스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네. 점점 이렇게 우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진화해가는 그런 이미지를 불러일으키. 사실 이게 뭐 그 참고서나 아니면 다른 이제 그 인류의 진화를 설명하는데 많이 들어가 있는 사진들이거든요. 네. 약간 이 느낌이 이 포켓몬의 진화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게 진화의 개념을 네. 잘못 잡는데 포켓몬이랑 사람이 점점 커가는 맞아, 사진이 있어. 커가는 사진이 있어. 마치 원숭이에서 사람이 된 것 마냥 그림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진화의 개념을 잘못 잡는데 네. 좀 많이 역할을 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네. 그게 완전 아닌데 사실 그걸 그러니까요. 한번 오늘 설명해 주시죠. 교수님.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피추가 피카츄가 되고 피카츄가 라이츄가 라이츄가 되면서 되죠. 점점 사실 세지잖아요. 그렇죠. 네. 동일 인물이 그렇게 변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거를 진화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점점 어떤 특정한 이제 종이 더 강하거나 뭐 더 좋은 종이 되어가는 과정이 마치 진화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진화의 실제에서는 저런 일은 오히려 드물게 일어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인류의 진화를 마치 피추가 피카츄가 되고 피카츄가 라이츄가 되는 식으로 이해해서 오스트랄피테쿠스가 뭐 호모 하빌리스가 되고 호모 하빌리스가 에렉투스가 되고 그러니까 마치 오스트랄피테쿠스에서 사피엔스가 되는 것처럼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진화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되는 게 진화를 생각할 때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 수준을 생각해야 되고 순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많은 시간을 고려해야지 되는 건데 보통은 하나의 개체가 다른 개체를 되는 거를 이제 많이 상상을 하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실제는 뭐냐? 인류의 진화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냐?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그 슬라이드가 뭐냐면 지난 한 400년 동안 존재했다고 이제 그 특히 화석 증거를 통해서 존재했다고 알려진 다양한 화석 인류 종들이 그 존재했던 기간을 표시한 것입니다. 맨 오른쪽이 400만 년 전. 이고 지금 제일 왼쪽이 호모 사피엔스가 있는 것이죠. 왼쪽 위가 저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사람, 인간 하면 한 종밖에 없잖아요. 호모 그렇죠. 사피엔스. 지난 200만 년이란 지금 중간에 저기 200만 년을 기준으로 보셨을 때 한 종의 인류만 살게 된 거는 불과 3만 년. 1.5%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전에 최소한 2종 이상의 그러니까 사람이 한 종이 아니라 여러 종인 게 당연하던 시대였는데 우리는 이제 지금 한 종의 인간만 존재하고 제일 가까운 있는 침팬지인 보노보인 그런 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말인즉슨 그 오스트랄피테쿠스에서 오하의 사사로 이렇게 진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종들이 진화했다가 멸종하고 진화했다가 멸종하고 진화했다가 멸종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나오게 된 것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일 앞을 거꾸로 보니까 내 그럴 줄 알았지 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 화석 증거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인류의 진화에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생각할 때 이런 이 나무라고 하는 형상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고요. 이때까지 사실은 수많은 인류 종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멸종해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극 이런 걸 많이 보고 영화도 보고 하는데 네. 어떻게 우리가 저런 거를 이제 각색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유물과 유적을 그렇죠. 통해서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이나 아니면 유적지 우리가 뭐 남한산성이나 뭐 지금 보이는 첨성대 같은 이런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어떤 풍경이었을지 어떻게 살았을지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사실 유물과 유적만으로는 그 디테일한 무슨 전투의 무슨 진행 과정이라던가 권력의 암투 이런 걸 알 수는 없죠. 우리가 그렇죠. 사극에서 그런 것들을 그럴듯하게 다룰 수 있는 거는 사료가 네. 텍스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뭐 삼국사기, 뭐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뭐 난중일기 이런 텍스트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면 저런 이제 사극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우리가 실제 그 시대의 역사가 어땠는지 알 수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료가 줄 수 있는 이 정보의 양과 유물과 유적이 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고인류학자들, 인류의 진화 멸종을 연구하는 고인류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활용하는 이제 연구 자료는 이 화석, 특히 이런 뼈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어서 뼈를 남기고 이 뼈로부터 인류가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그게 고인류학자들 핵심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노벨상을 이제 받게 된 이 연구의 같은 경우, 그리고 스반테 파브 박사의 노력은 사실은 이 뼈 속에 DNA가 남아 있다는 사실에 이제 주목을 해서 이 뼈 속에 DNA를 분석하는 새로운 학문, 고유전체 화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수립했기 때문에, 정립하셨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이제 노벨상에 사실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인류학만 있었는데 스반테 파브 교수님이 뼈 속의 유전체들을 연구를 하는 DNA를 연구를 하시면서 고유전체 학이라는 거를 만들어내신 거죠. 그래서 고유전체학이라고 하는 이 정의가, 학문의 정의가 멸종한 종, 인간의 멸종한 화석 인류를 포함해서 멸종한 종의 고대 시료에서 얻은 DNA 유전체 정보를 복원해서 종의 진화 역사와 형질을 밝히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화석화된 뼈, 그다음에 아니면 얼음 속에 들어있던 뭐 빙하 속에 들어있던 뭐 조직, 아니면 박물관 속에 보관되어 있던 시료, 네. 그다음에 아니면 뼈가 이제 출토된 그 지역의 그 흙에서도 심지어 이런 DNA를 추출해서 이따 소개드릴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DNA를 분석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국사 교과서를 가보면 막히네. 이 선사 시대와 역사 시대를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문자 사용의 여부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문자를 사용하면 텍스트가 남게 되고 그 텍스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훨씬 더 이제 풍부한 그 정보도 알 수 있고, 또 동시에 문자를 사용하게 되면서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하기 때문에 이 선사 시대와 역사 시대가 이 문자 사용의 그 여부로 갈리게 되는데요. 스반테 파보 박사님의 업적은 말하자면 고인류학, 그 유물과 유적을 가지고 연구하던 그 선사 시대의 영역이었던 고인류학을 DNA,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를 읽어냄으로써 역사 시대로 만들어 버렸다는 그런 엄청난 사실 혁명적인 업적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 고유전체학을 아버지가 되었나. 이거 되게 네. 재밌더라고. 네. 이게 정말 연구를 해본 사람들은 되게 충격적인 논문인데요. 1985년에 이 페보 박사님이 네이처에 낸 이 단독 저자 논문입니다. 단독 저자. 와, 네이처의 단독 저자. 박사과정 학생이었어요, 이때. 그러니까 와. 지도 교수가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이 혼자 내는 건 없다고 봐야죠. 무슨 일기도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뭐 수필 에세이도 아니고. 와. 혼자 근데- 이걸. 그래서 저 논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집트의 미라에서 최초로 이 DNA를 뽑아서 그 DNA를 박테리아에 있는 어떤 DNA 조각에다 클로닝, 그러니까 넣는 게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진은 미라 속에서 DNA가 보인다, 염색이 된다, 화살표가 있는 데가 이제 DNA가 들어있는 부분이고요. 그거를 이제 처음으로 성공을 시켰다고 해서 이제 이 논문이 나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박사 과정 중에 단독 일조자, 심지어 사실은 저런 걸 연구하는 실험실이 아니었어요.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실험실이었어요. 아, 진짜 특이하신 분이다. 스스로의 길을 가셨군요. 멋있다 되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인터뷰에 나오는데 몰래 하신 거예요. 지도 교수 몰래. 아, 네. 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미 여기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약간 덕후의 스멜이 나잖아요. 그렇죠. 엄청나죠. 네, 네.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이집트 덕후였던 거예요. 아. 저도 옛날에 막 미라, 막 피라미드, 막 스핑크스 이런 거에 어렸을 때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시기에 파보 박사님의 어머님께서 이집트를 데리고 갑니다. 아. 그 약간 맹모 삼촌지교의 느낌이 나는. 그러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 웁살라 대학에 가서 처음에 이집트 전공을 했대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좋아해서 그 공부를 했는데 그게 아닌 그런 거 다 아시죠? 그렇죠, 엄청 그렇죠. 많죠. 네, 네. 그래서 대학 중간에 이집트를 하다가 이제 의학 쪽으로 돌리신 거예요. 돌리면서 자연스럽게 좀 기초 생물학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대학원을 갔는데 이미 탈덕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셨고, 그리고 자기가 학교를 어쨌든 다녔으니까 아는 교수님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막 떠오르는 이제 그때 당시 분자생물학, 뭐 클로닝, DNA를 막 다루는 기술들이 떠오르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를 덕질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집트 학 하시는 교수님한테서 이 미라 샘플을 확보하고, 하고. 그리고 이집트 교수님도 해봐라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몰래 야밤에 미라의 DNA를 이제 샘플링해서 최초로 이제 클로닝했다고 이제 논문을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멸종된 인류, 지금 존재하지 않는 그 종의 DNA를 밝히는 고유전체 학을 밝히는 시초는 이집트 덕질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게 되게 그 덕질을 장려하는 문화가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밤에 몰래 하다 이제 터뜨렸으니까 이제 고고학적인 연구를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그 미라도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의 혹은 죽은 생물의 DNA를 뽑는 거잖아요. 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뭐 사람이 죽으면 흑으로 다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를 썩어서 다 흑이 된다 얘기하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죽게 되면 이제 물질들이 분해가 되기 때문에 DNA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김이 빠지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 때 미라에서 찾았다고 하는 DNA 지금 X표가 돼 있잖아요. 네. 미라의 DNA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미라의 DNA가 아니라 미라를 다뤘던 뭐 박물관 큐레이터나 아. 왜냐하면 저게 굉장히 깨끗하고 긴 DNA 조각을 분리해냈다고 했는데 사실은 오래된 DNA들이 다 분해가 되고 잘게 쪼개져서 그렇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아.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면 침 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그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녀서 잘 알지만 DNA들이 굉장히 잘 여러 가지 시료를 오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래된 그러니까 이 몇천 년 혹은 몇만 년 된 DNA를 그 분석하는 거는 이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노벨상을 받습니다. 진정한 덕후죠. 와. 진정한 덕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이 왼쪽에 보이는 그 뼈, 저기 옛날에 살았던 사람의 뼈죠. 저 뼈 속에는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세포 안에 핵이라고 하는데 안에 이 염색체가 있고 네. 염색체가 이제 안에 그 DNA가 엄청나게 이제 큰 DNA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세포에서 공장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작은 말하자면 공생하고 있는 박테리아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숫자가 뭐 많거든요. 걔네들은 또 작은 DNA를 가지고 있는데 걔네들이 DNA가 들어있어요. 이 미토콘드리아 DNA와 이 세포 핵에 있는 DNA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아무튼 그런 뼈나 인체 조직에 들어있는 이 DNA들이 시간이 지나면 잘게 쪼개지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화학적인 이제 변화가 막 음식이 상하는 것처럼 이 DNA들도 상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원래의 DNA 서열 혹은 구조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토양에 사는 다양한 미생물들 이런 것들이 번성하면서 미생물들 DNA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미생물들 DNA도 저기 같이 섞이게 되고요. 아, 그렇겠죠. 또 저거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이제 DNA도 섞이게 되죠. 아. 그래서 실제로 저런 뼈 샘플 같은 걸 이렇게 했을 때 저런데 처음에는 고대 샘플에서 유래된 DNA가 뭐 0.1% 거의 없고 대부분 미생물들의 DNA고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브 박사는 굴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극복해낼 수 있을까? 크게 세 가지 혁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염을 막는 거. 인간의 그런 미라의 이제 DNA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처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DNA 오염되게 막는 것과 그 다음 두 번째는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분해됐던 DNA를 증폭시킬 수 있는 기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증폭된 DNA 중에 사실은 뭐 미생물의 DNA도 있고 인간의 오염된 DNA도 있고 진짜 우리가 원하는 고대 샘플의 DNA도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고대 샘플의 DNA만 골라내는. 이제 골라내는 그 세 가지 이 장벽들을 이제 모두 극복하시게 됩니다. 극복.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이제 그 오염을 막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반도체 공정을 할 때 막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죠. 거의 그 수준으로 아주 철저하게 이제 그 청결한 환경에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됐고요. 이제 이 두 번째가 굉장히 핵심적인 이제 PCR. 그러니까 아까 이제는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 없잖아요. 모두들 코로나를 겪으면서 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DNA를 증폭해가지고 진단하는 것처럼 특정한 우리가 원하는 그 DNA 서열을 증폭할 수 있는 이 기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게 80년대 나오면서 사실은 이 파브 박사가 미국의 포스닥 가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게 굉장히 많은 또 논문을 내시게 됩니다. 실은 그것만 있었으면 제가 오늘 뒤에서 말씀드릴 여러 가지 그 연구들을 하실 수도 없었을 텐데 네. 이거는 이제 더 최근에 21세기 들어와서 엄청나게 발전한 기술인데요. 뭐냐면 앞에 PCR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정한 우리가 검사 부위를 증폭하는 것처럼 타겟을 합니다. 타겟을 하고 타겟된 그 DNA만 증폭시킬 수 있는데 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 영어로는 Next Generation Sequencing, 줄여서 NGS라고 많이 말하는데요. 이 방법은 그냥 있는 모든 DNA를 증폭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DNA만 선택적으로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토양 혹은 뼈 혹은 이런 그 옛날 샘플에서 아주 소수의 DNA들을 뻥튀기를 할 수 있고 뻥튀기 할 뿐만 아니라 그 뻥튀기한 DNA를 읽을 수 있는 이 기술. 이 기술이 개발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뻥튀기한 그 DNA 염기서열 정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고 DNA, 에인션트 DNA만 출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들도 이제 개발이 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저는 이것도 되게 창의적이라 생각했던 게 말하자면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겁니다. 왜냐면 고 DNA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데미지가 쌓여요. 네. 손상이 쌓입니다. 그 손상이 쌓이기 때문에 손상이 많은 DNA를 골라내면 그게 오염된 DNA일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역발상을 한 거죠. 역발상.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컨테미네이션, 그러니까 오염된 거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했겠죠. 그렇죠. 야, 그거 나 미라 다루던 사람 그건지 아닌지 어떻게 네가 구분할 거냐. 이렇게 분명히 공격을 받았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오래된 거랑 최근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발견한 그 차이를 가지고 분류를 한 거죠. 네,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 뭐 다른 기술들은 예를 들면 박테리아에서 나온 사실은 미생물에서 나온 DNA가 가장 많은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네. 박테리아 DNA는 인간의 DNA와 구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걔네들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효소 같은 걸 쳐줘서 연구팀에서 원하는 이 고대 DNA만을 더 많이 이제 뽑아내는 필터하고, 거, 뽑아내고 필터내는 거. 네.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기법들이 개발이 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기법들이 다 개발이 되면서 이제 사실은 이 고유전체 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완전히 꼽힐 수 있었어요. 약간 정수하는 것처럼 물 정수하는 것처럼 어떤 정수기에 넣어가지고 필요한 것만 골라내는 거죠. 지금 네, 딱 네, 보면은 네, 네. 고대 DNA만 와 네. 필터링이네요, 진짜로. 뻥튀기 한 다음에 필터링까지 하게 되니까 어. 정말로 소수의 DNA들을 또 이렇게 다 오셨네. 캡처할 수 근데 있는 이게 거죠.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저 기법들을 다 동원하는 게 창의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쵸? 네. 그러니까 저게 다 떨어져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은 이것만 하고 뭐 하는 사람은 이것만 하고 뭐 하는 사람은 이것만 하는데 저분은 지금 이집트 덕후거든. 내가 이 문제 해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여기에 쫙 도입을 해서 새로운 그 어떤 연구 기법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든 면에 다 박학다식하게 알아야지만 그 많은 거를 다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안 될 거 많이 보십시오. 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기술적인 혁신의 결과 그리고 이 덕후의 집념으로 사실 2010년에 네안데르탈린이라고 하는 화석 인류의 이 유전체 DNA가 사이언스 논문에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게 정말로 사실 노벨상의 아주 핵심 공헌을 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 2010년 네안데르탈린 이 유전체 그 지놈 발표까지 어떠한 과정들을 거쳤는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미국의 버클리로 포스터를 갔다고 했는데요. 네. 거기에 그분도 굉장한 분입니다. 그 앨런 윌슨이라고 하시는 제일 끝에 이름이 있는 이 지도 교수님이 그 1987년에 이제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아주 유명한 논문, 진짜 전설적인 네, 논문입니다. 맞아요. 제목은 미토콘드리아 DNA와 인간 진화라고 하는 논문인데 밑에 그 보시는 그 그림이 이 아담과 이브에 그 나오는 이브입니다. 원래 사과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사과의 자리에 지금 미토콘드리아를 가져다 놓은 겁니다. 이 그림이. 그래서 이게 왜냐면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존재하고 있는 현생 인류, 전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다 분석해 봤더니 약 한 뭐 20만 년 전쯤에 어떤 특정한 여성으로부터 모든 그 여성의 미토콘드리아를 모두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브를 찾은 거죠, 말하자면. 네. 네네. 미토콘드리아의 DNA 정보를 분석해서 인류 진화의 이 패턴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다 이 하나의 이 가문이라고 하는 것을 데모, 데모를 단군, 네. 그렇죠. 헐키, 어. 네, 그렇죠.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보시면 나무가 이렇게 휘어서 돼 있는데요. 우측 사진의 우측 하단에 보시면 까만색 동그라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아프리카예요. 아, 아프리카 사람들에서 나온 미토콘드리아예요. 네. 네, 그리고 보면 중간중간에 그 위쪽에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미토콘드리아 DNA들이 이 가지를 이루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그냥 요약하는 거는 데모님께서 네. 아프리카 사람이었다. 아,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이었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네. 네, 인류 집단을 이뤘다라고 하는 이 증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굉장히 이제 재밌는데요. 왜냐하면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그 세포 안에 들어있는 이제 발전소입니다. 네. 이 발전소는 옛날에 아주 옛날에 더 커다란 세포가 얘를 잡아먹으면서 세포 안으로 들어왔다가 잡아먹혔는데 살기 좋으니까 서로 얘는 에너지를 주고 세포는 뭐 먹을 걸 주고 이런 식으로 공생을 하게 된 관계인데요. 그래서 옛날에 그 박테리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의 DNA 구조를 가진 DNA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DNA는 인간 세포의 핵에 들어있는 이 염색체 DNA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미토콘드리아에 뭐 몇십 개씩 혹은 그 이상씩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런 미토콘드리아가 또 몇십 개, 몇백 개가 들어있으니까 똑같은 DNA, 그 작은 DNA가 아주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증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저 미토콘드리아 DNA를 뽑아내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게요. 표적으로 삼기가 쉬운 거예요. 음. 네. 그리고 게다가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애가 세포의 발전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그 발전소 역할을 하는데 핵심 되는 유전자가 저 미토콘드리아 DNA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럼 네. 저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있는 유전자하고 핵에 들어있는 유전자하고 성격이 다른 건가요?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있는 유전자들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핵심적인 애들만 들어있어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핵심적인 애들 중에서 일부는 옛날에 진화 과정을 통해서 핵으로 넘어갔어요. 아, 네네네. 그러면은 핵에 있는 거하고 미토콘드리아는 다른 정보를 가지고 다른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다른 네. 정보를 가지고 있겠네요. 네,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 그런데 이제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소수의 유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DNA 그 서열이 종마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분석하기가 더 좋은 겁니다. 근데 종마다 차이를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지만 일부는 또 종간 차이가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걸 이용하면 이제 분석이 사실은 되게 쉬워집니다. 쉬워져요. 네, 네. 워낙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포스닥을 하면서 페보 박사님이 미토콘드리아 DNA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다 PCR 기술까지 이제 그 습득해가지고 PCR 통해서 미토콘드리아를 막 분석할 수 있는 그 기술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미토콘드리아 2부를 찾아낸 현생 인류를 대상으로 한 그 연구를 이제 시간 스케일을 확장해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좌측의 논문이 이제 1997년에 이제 셀에 나온 또 역사적인 논문인데요. 최초로 이제 고인류의 DNA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고인류의 DNA를 지금 없는 멸종한 인류의, 그래서 1번 저기 네안데르탈린의 그 뼈에서 이제 그 DNA 시료를 얻어서 이 시료를 PCR 기술을 이용해서 미토콘드리아의 중요한 반복되는 이 서열들을 증폭시킨 다음에 그 서열을 가지고 현생 인류와 비교해 본 거예요. 드디어 그랬더니- 비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드디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비교를 했더니 얘네들이 우리 호모사피엔스와는 이제 다른 완전히 유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종이라는 사실이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안데르탈린이 뭐 해부역적인 형태 이런 형태적인 특징으로 다른 종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었지만 굉장히 아주 오래전에 생명이 남아서 갈라진 종이라 생각했지만 그거를 DNA 정보로 이렇게 입증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제 한참 뒤에 이제 13년 정도 뒤에 오른쪽에 그 네안데르탈린의 미토콘드리아가 아니라 핵에 있는 그 유전체인 핵에 있는 DNA 있는 정보를 찾아낸 이 논문이 발표가 되게 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라 생각. 얼만큼 과학이 발전이 빨리 하는지가 여기서 잘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요. 2001년에 지금 우리 인간의 게놈 프로젝트가 초안이 나왔습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9년 만에 멸종한 인류의 우리가 유전체 정보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9년 만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야, 사실 이 네안데르탈린의 유전체 DNA 사이언스 2010년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전에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우도 나왔어. 중성화 수술했냐? 섹시하다. 떨리는 거 웃겨요. 네. 살짝 미모. 떨렸습니다. 미친 모습. 네.